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법상 구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상 구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개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유지 청구. 근데 이 중에서 유지 청구는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기 때문에 주로 손해배상 청구랑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민법 750조, 어차피 우리가 환경소송에서 민법 750조가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민법 750조로 돌아가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어떤 게 있는가 봐보면, 첫 번째 고의과실, 두 번째 위법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관계, 네 번째 손해. 자, 이렇게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쟁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의과실 관련해서는 민법 750조에서는 고의과실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정책기본법 44조, 우리가 환경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44조의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이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정기 44조에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과실 여부 자체를 사실은 검토할 필요가 거의 없고요. 이거 이외에도 토양환경보전법 10조의 3, 사망, 10조의 3, 네, 10조의 3이죠, 그냥. 10조의 3, 그 다음에 민법 758조,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5조, 이런 것들이 다 무과실 책임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법 관련해서는 고의과실을 얘기할 필요 거의 없고, 오히려 이런 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환경정책기본법 44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체적 효력 여부에 대해서 학설들이 분분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환경정책기본법 44조의 구체적 효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 효력이 있네 없네라고 사실 다투는 것 자체가 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학설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론. 자, 위법성. 자, 환경소송에서 위법성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우리가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가 좀 더 가까이 붙여보죠. 이렇게 있는데 A가 B를 주먹으로 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위법한 행위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날라갔네요. A하고 B의 집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요. A가 음악을 듣습니다. 혹은 청소를 해요. 또는 육아를 합니다. 그래서 요 소리들이 B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A가 B를 주먹으로 때린 건 위법한데, 그럼 A가 발생시킨 소음이 B한테 가기만 하면 그건 다 위법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A가 B를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A가 B를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A가 B한테 뭔가 소음을 발생시킨 거를 갖다가 B한테 가게 하면 다 위법하다라고 한다든가, 혹은 A 공장이 있어요. C 공장이 있고 D 집이 있는데 C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D로 가기만 하면 위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세상 모두가 다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게 돼버리죠. 우리가 같이 살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이나 매연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다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샤워를 했고 화장실을 가고 그러면 그런 오염물질들을 갖다 다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위법하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위법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환경 소송의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 침해 행위가 위법해야 되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라고 해버리면 모두가 위법해져서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 밖의 것인지를 판단해서 얘가 그냥 A가 이렇게 내는 소리가 일상생활에서 낼 만한 소리고 B는 그 정도는 참고 살아라. C가 배출시키는 대기오염물질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C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용하려면 감수해야 되는 거다. 그 정도는 참고 살아라. 이렇게 사회 공동생활함에 있어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보고 그걸 넘어설 때 위법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을한도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가 누구 주먹으로 때린 거나 사기치는 거랑 다르게 그러기만 하면 위법하다라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기만 하면 위법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엔 공동생활함에 있어서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을 했냐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것을 했냐를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을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참을 한도 내에 오염물질만 배출했다. 그러면 위법하지 않다. 근데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그러면 위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 기준은 판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상 규제의 준수 여부, 교섭 경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이 참을한도 판단 기준 이건 시험 직전에 반드시 외워두세요. 거기 보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98도 56997 일조권 소송인데 피해 정도, 피해액의 성질,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회피 가능성,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04-54-282 마찬가지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참을한도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 쟁점이 하나 더 있는데 쟁점 16 공법상 규제와 수인한도. 자,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소리들을 내서 이게 B의 집에 갔는데 우리가 법에서는 60dB까지는 오케이, 너가 60dB까지 내는 거는 내가 처벌하지 않을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A가 한 59dB 정도 발생시켜서 B한테 전달을 이렇게 발생시켰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이게 얘가 발생시킨 소리가 B한테 전달돼서 B가 느끼는 소음이 59dB 정도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60dB 이하인 59dB만 B가 느끼도록 했으니까 이거는 위법한 거냐? 법에 60dB까지 오케이라고 했으니까 60dB까지 처벌 안 한다 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깨졌네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서 10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이내만 배출하면 처벌하지 않겠다, 배출 부과금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C가 9.9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를 배출했는데 이걸 마시고 D가 1000씩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C는 1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배출했으니까 C가 오염물질 배출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냐, 참을한도 내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공법상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공법상 규제를 준수했어도 참을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공법상 규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익은 원래 사법상 보호된 이익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보호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 통념상 참을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공법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59dB, 9.9 이런 거 60dB이나 10마이크로그램 이하라고 하더라도 얘로 인해서 B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신경불안, 강박 증상 이런 거에 불면증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얘가 배출한 오염물질 때문에 얘가 뭐 천식에 걸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을한도가 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인지, 왜 얘가 위법성의 판단 기준인지 간단하게 써주시고, 참을한도로 어떻게 참을한도를 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뭔지, 그 다음에 만약에 공법상 규제 기준을 준수한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 공법상 규제 기준을 준수했을 때 참을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왜 문제되냐? 마찬가지로 아까 봤듯이 A가 B를 이렇게 발로 차서 전치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렸네요. 좀 크게 그릴까요? 자, A가 B를 발로 차서 전치 사주에 상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그럼 A가 B를 발로 차갖고 전치 사주에 상해를 입힌 건 명확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당연히 A가 발로 찼으니까 B가 다쳤겠죠. 이런 건 아주 심플하다는 거죠. 근데 A 공장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사는데 A 공장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해요. 근데 B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B가 암에 걸렸네요. 자, 그럼 B가 너네 A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때문에 암에 걸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담배 때문에 걸렸을 수도 있고 술 마시다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대기 오염물질 때문에 걸렸을 수도 있고 이게 반드시 A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C라는 공장이 있고 여기 D가 있는데 요 사이의 거리가 5km다. 그럼 C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D에게 영향을 줬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오염의 경우에는 그 오염 원인의 복잡성, 불명확성 이런 것들, 피해의 누적성, 그러니까 피해가 이렇게 점점 쌓인다는 거죠. A에서 오염물질 한 번 배출했는데 B가 그거 한숨 들이마시고는 암에 걸렸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A가 B 때리는 거나 뭐 이런 것처럼 오랫동안 그런 오염물질을 마심으로써 서서히 몸이 안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역성 등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원인물질의 성분, 오염 경로 등을 과학적으로 일일이 밝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소송의 경우에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즉 그래서 왜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나. 그래서 완화하기 위한 일단 이론으로 등장한 게 신개연성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과관계를 우리가 다 증명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몇 가지 요건만 입증을 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추정되는 걸로 보도록 하는 게 이 신개연성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 피해자 측이 원인 물질 발생, 원인 물질이 배출한 거,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도달한 거,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한 거, 이거 세 가지만 입증하면 가해자 측에서 아니 나는 원인 물질 실제로는 전혀 배출하지 않았는데요, 혹은 배출했지만 안전농도 이내인데요 라고 반증을 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아픈 건 오직 내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다라는 간접 반증, 하지 않는 한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게 신개연성 이론이죠. 그래서 리딩 케이스인 2003-123 판례를 보시면 여천공장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제첨 양식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 공장이 위치한 여천공단에서 제첨 양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그 폐수 중 일부가 이 사건 제첨 양식장에 도달했으며 그 후 제첩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이 되면 피고들이 배출한 폐수 중에는 원인 물질이 없었다거나 원인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간접 반증으로 원고들의 제첨 양식장의 피해는 다른 원인으로 전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한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게 리딩 케이스적인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신개연성 이론이 바로 적용되는 건요, 사람이 아닌 경우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엔 이런 신개연성 이론만 갖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사람인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봤었던 것처럼 A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근데 B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사람이다. 근데 뭐 어쨌거나 이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이 근처에 살다가 암에 걸렸다. 그럼 이 암이 A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때문인지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랑 관계된 게 역학적 인과관계라는 거죠. 자, 역학적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 인간을 집단적으로 관찰해서 오염물질과 그 질병 발생 사이에 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역학적 인과관계 기초에서 개개 피해자에게 당해 오염물질이 도달한 후에 질병이 발생한 사실로부터 개개 피해자의 질병이 당해 오염물질의 노출로 인해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어떻게 소송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느냐? 예를 들면 B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떤 경우에 이게 A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인정이 되느냐를 보면요, 거기 이제 요건이 4개 나와 있죠. 자, 특정의 인자가 발병의 일정 기간 전에 작용 또는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어떤 오염물질 인자가 발병 일정 기간 전에 작용 또는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자가 작용한 정도가 현저할수록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인자가 높을수록 질병도 많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자가 제거된 경우에는 질병의 발생률이 저하거나 인자를 가지지 않는 집단에서 발병률이 낮는 거. 그러니까 인자가 낮으면 또 질병 발생률도 낮아야 되고요. 이게 되게 유의미하게 낮고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모순 없이 증명될 것.
이런 경우에 이른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법리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는 비특이성 질환은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1-2292 판결 보시죠. 이게 이제 대교염, 서울시 대교염 판례인데, 자, 역학이란 집단 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여러 자연적, 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질병의 발생을 방지, 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역학적 인과관계가 뭐다, 그 다음 이게 왜 환경소송에서 필요한지를 설명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해서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한 특이성 질환과 달리, 예를 들면 성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정한 질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 예를 들면 위암, 폐암 이런 것들이요. 혹은 뭐 천식은 좀 그렇고 위암, 폐암 어쨌건 이런 것들,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 다기하고 유전 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 습관, 직업적,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조해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현저히 노출된 집단에서 발병 비율이 높다, 이런 걸 증명한 다음에 그 노출된 개인이 노출된 시기, 정도, 발병 시기,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에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질병 상태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서 위험인자에 의해서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된다. 즉 이런 걸 통해서 역학적 인과관계만 입증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플러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연성까지 입증을 해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거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인과관계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크게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대기 수질 오염의 경우에 특히 인과관계 문제됩니다. 대기 수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소음 진동, 토양은 일단 빼고요. 폐기물, 이런 건 인과관계가 문제될 만한 게 별로 없죠. 소음 진동이 나한테 와갖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인과관계 문제될 거 없습니다. 폐기물을 쌓아놔가지고 내가 피해를 본다, 이것도 인과관계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주로 대기하고 수질의 인과관계가 문제되고요. 토양 같은 거는 문제가 될 만한 사안도 있고 아닌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대기, 수질 플러스 토양 정도에서는 인과관계를 좀 이런 신개연성 이론이나 역학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소음 진동이나 폐기물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무슨 역학적 인과관계, 개연성 이론 이런 거를 써서 복잡하게 쓰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문제되는 사안들이 아니라서요. 판례를 보시면 압니다. 왜 이게 문제될 만한 게 아닌지. 자, 그 다음에 대기, 수질, 토양 중에서도 사람이 아닌 동식물의 피해가 간 경우에는 신개연성 이론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동물이나 식물에만 피해가 간 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개연성 이론만 갖고는 부족하고 역학적 인과관계까지도 다뤄주셔야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 개연성 이론에 대해서 봤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어차피 동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오늘이 영하 8도라서 되게 추운 날씨인데, 그래서 건조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원래 되게 추운 걸 싫어했는데 군대를 되게 추운 데를 갔다 와가지고 맨날 영하 30도였거든요. 영하 25도, 30도 이래서 요새는 추운 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 사하공화국이라고 있는데 거기 야쿠츠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맨날 겨울 되면 영하 40도, 50도 이런 데라서 여기를 관광을 가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직항이 있는데 얼마 안 하더라고요. 가까워서. 그래서 시간대도 한국과 같습니다. 그냥 북쪽으로만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사람이 그만큼 환경에 적응을 잘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랑 관련해서 특수 인과관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문제될 게 없는데 가끔 이제 사례에서 좀 특수한 케이스를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요새 문제들이 점점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봐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는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면 좀 그렇고 공동불법행위라고 하죠. 즉 여러 명이 같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이제 공동불법행위인데 이거에 준해서 처리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어떤 경우냐면 원인자가 누군지 불명확한 경우. 이게 왜 문제되냐? A, B, C 공장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막 똑같은 오염물질을 배출을 해요. 이것 때문에 D라는 사람이 키우는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얘네가 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 나무들의 피해를 준 걸 수도 있고 혹은 A, B, C 중에서 어떤 일부 공장에서만 발생한 오염물질 때문에 나무들의 피해가 갔을 수도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원인자가 누구인지는 불명확하지만 A, B, C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건 맞는 것 같다.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지 혹은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피해가 이건 알 수 없어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원인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공동불법행위에 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인과관계 부분에 넣어놨고요. 이 규정은 민법 760조 환경정책기본법 44조 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회 제2항 이런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런 걸 꼭 언급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 공동불법행위자 혹은 원인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경우 모두 다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게 연대채무라는 게 우리가 법을 그냥 배울 때는 이게 무슨 쓸모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나중에 실제로 재판을 해서 집행을 해보면 되게 좋은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ABC 때문에 피해를 얘가 3억을 받았습니다. 3억 원어치의 나무의 피해를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사례니까 실제로는 A 때문에 한 8천, B 때문에 한 1억, C 때문에 한 1억 2천의 피해를 봤다라고 합시다. 근데 A랑 B는 공장이 A랑 C는 공장이 잘 안 돼서 돈이 없어요. 집행할 것도 없어요. 사실 공장이 집행할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떤 집행할 게 없고 B는 회사에 돈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3억을 갖다가 얘한테는 8천, 얘한테는 1억 2천, 얘한테는 1억 이렇게밖에 청구를 못한다라고 하면 A랑 C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피해를 모두 다 변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얘네가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진다라고 하면 돈이 많은 B한테 다 3억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진정 연대 채무가 상당히 큰 의미를 실무상으로는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력의 기여. 피해가 자연력과 가해자 행위가 경합돼서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력의 기여분을 고려해서 과실상계를 한다. 단 가해자가 적은 노력으로도 이걸 회피할 수 있었고 그걸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해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이게 99-61316 판결 밑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
손해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환경법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었는데 점점 회차가 늘어날수록 시험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런 손해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판례들을 거기 적어 놨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손해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 손해와 소극 손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오염 제거 지출 비용, 방음 시설 설치 비용, 광열비 등 적극적 손해, 그 다음에 토지 가옥의 가액 저하 같은 건 소극적 손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 그럼 환경 오염에서 가냐? 정신적 손해를 갖다 우리가 뭐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또 문제가 되죠. 자, 2009-98-652 내용 보면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의 일조 방해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난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와 난에 대한 이전 비용과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즉 영업을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소극적 손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통상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이전하는 게 불가하면 그 경우에는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98-23850 일조 장애, 사생활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 항목 중에서 토지 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할 때 있어서는 일조 장애 등과 상당 인가격에 있는 정상 가격의 감소액을 평가해야 된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분양된 아파트가 원래 분양가가 8억이었다. 근데 지금 9억이다. 야 그럼 1억 올랐으니까 너 손해 없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분양된 아파트가 시세가 분양대금의 물가 상승률이나 예금 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해도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로 치면 이게 8억이 8억 8천이 됐다. 근데 8억짜리 아파트가 9억이 됐다고? 아, 그럼 너 이득 본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는 8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12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01-68358 이것도 이제 2009-98651랑 비슷한데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양도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소극적 손해는 폐업 이전하면서 상실하게 된 수입이다. 그리고 그 손해 기간은 일반적으로 그 양돈장을 이전할 때 소요되는 기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전할 때 소요된 기간으로 봐야지 한도 끝도 없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 고속도로가 있고 양돈장이 있는데 얘가 피해를 입어서 옮겨야 돼요. 이쪽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30일이면 할 수 있다. 근데 이 양돈업자가 자기는 일을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번 좀 편하게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한 300일 있다가 옮겼다. 이런 경우에 그럼 300일 동안 영업을 못한 손해를 다 통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30일이면 옮길 수 있으니까 너가 30일이면 옮겼어야지 300일까지 시간을 끄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30일치 수입 상실분만 소극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2005-72485 일조장애, 시야 차단 등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조 장애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정상 가격의 감소액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90-20-206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에 의해서 재산적 손해 배상이 되면 정신적인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되지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소송의 경우에 모두 다 재산적 손해가 배상이 되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겠으나 좀 큰 피해를 받아서 정신적 손해가 인정돼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종의 면책 사유로서 위험의 접근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의 접근 이론은 뭐 요새 들어서 시험에 워낙 잘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위험의 접근 이론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예를 들면 어떤 공항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소음 발생하는 거 뻔히 아는 사람이 요 근처로 이사를 가서 산다. 그럼 너 알고 왔는데 알고 온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배상해줘야 되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의 접근 이론이 인정이 되려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고 그 피해가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 정도에 그쳐야 되고 침해 행위의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위험의 접근 이론이 인정될 수 있는 거는 환경법 문제에선 도로랑 공항밖에 없습니다. 혹은 뭐 사격장 정도 되겠네요. 이런 거는 뭐 고도의 공공성이 있고 소음 피해는 사실은 생활 방해 정도에 그치죠.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딱히 위험의 접근 이론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보통 대기나 수질오염으로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피해가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일반적인 뭐 이런 것들은 침해 행위의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거 리딩 판례인 2003-49566 보면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요렇고 저렇고 하는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 왜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놨죠. 일단 요건 자체는 위험의 존재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인, 피해를 용인하면서 갖고, 그 다음에 피해가 생활방해 정도에 그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침해의 고도의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요건인데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면책될 수도 있으나 면책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해서 거주하는 경우에 그러한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으니까 용인했다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면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서 감액하는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의 접근 이론은 보시면 이렇게 답안 작성하시는 거 보면 여기저기 다 쓰시는데 여기저기 다 쓰면 안 되고요. 피해가 생활방해 정도에 그치고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된 침해 행위의 경우에만 위험의 접근 이론 적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무슨 피해가 얼마나 공해가 심한지 그리고 피해가 얼마나 될지를 다 알고 그걸 인식하고 용인하고 갔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과실상계에 준해서 감액하는 정도로 처리를 합니다. 면책까지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애시당초에 이건 나중에 이사 온 경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살고 있던 사람한테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식이나 용인을 할 수 없는 뭐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의 접근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위험의 접근 이론 봤고요.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요건 이외에 소멸시효가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인데 환경 피해의 경우에 장기적 누적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게 사실은 3년, 10년으로는 판단하기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A 공장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했는데 B가 2017년 3월 1일에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A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가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얘가 2000년 1월 1일부터 오염물질 배출했으니까 야 10년 지났으니까 소멸시효 지났어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17년 후에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환경소송의 경우에는 단순히 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게 아니고 얘는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계속 새로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손해를 알지 못한 날에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또 보는 그런 사례도 있으면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손해를 알았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실도 안날 의미하며 위법한 가행의 존재, 인과관계도 아는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람은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가지고 A가 발생시킨 오염물질 때문에 당신이 아파요 라고 아는 날에서야 손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랑 관련된 게 이제 974-28780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게 되고 나서야 손해를 알았다라고 본 판례. 그 다음에 이 소멸시효랑 관련해서 1조건에서 이미 3회 때 시험에 3회가 아니죠. 4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조건 침해 소멸시효는 1조건으로 인한 1조건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가해 건물이 완성되거나 준공된 경우부터 진행이 되지만, 이 가해 건물이 너무 위법해서 철거돼야 될 정도라고 하면 철거 의무를 하지 않은 불법 행위가 매일 새롭게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매일 새롭게 진행된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지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지청구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설, 상린권설, 인격권설, 환경권설, 불법행위설 등이 있다. 이런 학설들 적어주시고, 판례로 물권적 청구권설의 입장이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청구의 요건은 피해 성질과 정도에 비춰 금전적 평가 곤란하고 금전보상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부당하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유지청구의 경우에는 상대방, 사인에 대해서도 그 사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손해배상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위법성을 판단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보다 위법성을 더 높게, 참을 한도를 더 높게 둔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위법성 2단계설이라고 한다. 유지청구의 경우에는 이런 위법성 2단계설이 가장 핵심적인 서술 배점에서 가장 큰 배점을 받고 가장 핵심적인 서술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청구의 요건과 위법성 2단계설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저번에 제가 위법성 2단계설과 관련된 문제, 유지청구 관련된 문제에 채점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지청구의 요건하고 위법성 2단계설은 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수치 이상을 초과해서 배출해서 아니 된다는 식의 추상적 유지청구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얼마 농도 이상으로 배출하지 말아라. 나한테 소음이 얼마 이상 크기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식의 추상적 유지청구 가능하다. 왜냐하면 뭐 여기 공장 문 닫아라. 혹은 여기 주변의 도로에서 소음을 크게 발생시킨다고 해서 도로 폐쇄해라. 이런 건 거의 인정되기 힘들겠죠,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청구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라는 정도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추상적 유지 청구라고 하고, 이런 추상적 유지 청구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 강제가 가능하고 판결의 내용도 확실하게 특정돼 있다라고 볼 수, 청구의 내용도 확실하게 특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유지청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유지청구의 근거가 뭔지, 그 다음에 유지청구의 요건과 위법성 2단계설, 그 다음에 추상적 유지청구,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답안 작성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상 구제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환경정책 기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